2007년 7월 1일 새벽 3시 무렵 인천 남천동 고가도로 아래 희미한 가로등 불빛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택시기사 김철수 씨는 오른쪽 손목이 끈으로 묶인 채 흉기에 찔린 흔적을 남기고 현장에서 이미 숨이 멎어 있었죠. 그로부터 불과 1시간 뒤 관교 중학교 뒤편 골목에서 발견된 택시 한 대는 뒷좌석이 불에 타 전소된 상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범인은 철저히 흔적을 지우고 사라지고 있었어요. 봉인된 사건 노트 그날의 기록을 함께 열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또 하나의 진실을 함께 밝혀주세요. 2007년 당시 인천 남동구 일대는 심야 택시 강절도 사건이 간혹 발생하던 지역이었죠. 피해자 김철수 씨는 10년 넘게 개인 택시를 운행하던 베테랑 기사였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를 둔 가장이었고 생전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알려졌으며 동료 기사들의 신뢰가 두터웠어요. 그는 매일 저녁 7시면 집을 나섰어요. 아내가 챙겨준 도시락을 조수석에 놓고 아이들에게 아빠 다녀올게 한마디를 남긴 채 운행을 시작했죠. 주로 인천 시내를 중심으로 손님을 태웠고 새벽 4시쯤이면 귀가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동료 기사들은 그를 말수가 적지만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기억했어요. 손님과 다투는 법이 없었고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일도 절대 없었죠. 10년이 넘도록 민원 한 건 없이 운행해온 모범기사였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심야 운행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새벽 2시 30분경 마지막으로 관제센터와 통신한 뒤 위치 정보가 끊겼습니다. 당시 그의 위치는 남동구 간석동 부근이었어요. 이후 약 30분간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죠. 신고 접수는 행인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새벽 3시 10분경 고가도로 밑을 지나던 한 남성이 수풀가에 방치된 듯한 흔적을 발견했어요. 지면에는 바퀴 자국과 혈흔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희미한 불빛 아래 누군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김철수 씨는 이미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오른쪽 손목이 끈으로 묶여 있었고 상반신 여러 곳에 흉기에 찔린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저항하다 생긴 듯한 방어흔이 팔과 손 등에 선명했죠. 피해자의 지갑과 현금은 사라져 있었고 차량 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동전까지 모두 빠져나간 상태였어요. 경찰은 즉시 강도살인으로 방향을 잡고 초기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CCTV가 거의 없는 고가도로 하부 공간이었어요. 밤 시간대 통행 인원이 극히 적은 장소였고 가로등조차 성긴 어둠 속이었죠. 피해자의 차량 내부에서는 강한 몸싸움의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뒷좌석에서 피가 집중적으로 발견됐고 뒷문과 창문 틈 사이엔 소량의 검은 가루와 긁힌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 급하게 문을 열고 빠져나간 듯 했죠. 김철수 씨의 손목을 묶은 끈은 시중에서 흔히 쓰이는 얇은 합성 노프였습니다. 특별한 매듭이 아닌 서둘러 감아 묶은 형태였어요. 차량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2개는 김철수 씨의 것이 아니었죠. 그는 비흡연자였습니다. 그날 밤 택시 안에는 김철수 씨가 아닌 누군가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흔적을 남기고 사라졌죠. 피해자 김철수 씨의 집은 남동구 구월동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그곳엔 아내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이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죠. 매일 새벽 4시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내는 그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 1일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아내는 새벽 5시가 넘도록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택시 회사에 연락했지만 위치 정보는 이미 끊긴 상태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했고 오전 8시경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그의 책상 서랍에는 두 아이의 학교 사진이 담긴 낡은 지갑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그 사진을 한 번씩 보고 출근했다고 아내는 말했어요. 지갑 안엔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쓴 편지가 접혀 있었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색연필로 삐뚤삐뚤 쓴 글씨였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 편지를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동료 기사들은 김철수 씨를 과묵하지만 따뜻한 사람이라고 기억했죠. 한 동료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철수 씨는 손님을 고르지 않았대요. 술 취한 사람도 목적지가 가까운 사람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했어요. 또 다른 동료는 이런 기억을 떠올렸어요.
한 번은 새벽에 손님이 요금이 없다고 하더래요. 철수 씨는 그냥 내려주고 왔대요. 나중에 그 손님이 회사로 찾아와서 요금을 갚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최근 들어 그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건 일주일 전 그는 동료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요즘 택시에 이상한 손님이 많아. 조심해야겠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죠. 다만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웠다고 동료는 기억했습니다.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어요. 남편이 며칠 전부터 뭔가 걱정하는 것 같았대요. 물어봤더니 별일 아니야 라고만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뭔가 느낀 게 있었던 것 같다고 했죠. 경찰은 사건 현장을 중심으로 초기 단서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담배꽁초 2개였어요. 김철수 씨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차량 내 흡연도 금지하고 있었죠. 이는 범인이 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담배꽁초는 뒷좌석 발판 쪽에서 발견됐어요. 2개 모두 같은 상표였지만 한 개는 필터가 심하게 눌려 있었고 다른 한 개는 비교적 온전한 상태였죠. 경찰은 이를 국과수에 의뢰해 유전자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의 손목을 묶은 합성 로프는 길이 약 1m 20cm였어요. 시중 철물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종류였고 특별한 특징은 없었죠. 다만 매듭 방식이 전문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됐습니다. 범인은 계획적으로 로프를 준비했지만 사용법은 서툴렀던 것으로 보였어요. 손목에 남은 흔적을 보면 김철수 씨가 격렬하게 저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로프가 피부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고 일부는 끊어지려 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는 또 다른 흔적이 발견됐어요. 뒷좌석 가죽 시트에 긁힌 자국이 여러 개 남아 있었죠. 날카로운 물체로 인한 것이었고 일부는 피와 섞여 있었습니다. 흉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흔적으로 추정됐어요. 운전석 뒤편 시트에는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힘껏 밀거나 잡아당긴 흔적이었죠. 뒷문 손잡이 부근에서는 미세한 섬유 조각이 발견됐어요. 검은색 면 소재였고 일반적인 티셔츠나 작업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질이었죠. 창문 틈에서 발견된 검은 가루는 분석 결과 고무 재질로 확인됐습니다. 신발 밑창이나 장갑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어요. 조수석 바닥에는 김철수 씨가 아침에 싸온 도시락이 엎어진 채로 발견됐죠. 뚜껑이 열려 있었고 밥과 반찬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차량이 격렬하게 흔들렸다는 증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이상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차량에서 끌려나와 고가도로 하부 공간에서 발견됐지만 차량은 그곳이 아닌 1km 떨어진 관교 중학교 뒤편 골목에서 발견됐어요. 범인은 김철수 씨를 살해한 뒤 차량을 몰고 이동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뒷좌석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은 뒷좌석만 집중적으로 태웠고 앞좌석과 운전석은 비교적 온전했어요.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애려 한 흔적이었죠. 불탄 자리에서는 녹아내린 플라스틱 조각과 탄 천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뒷좌석에 놓여 있던 물건들이 함께 불탄 것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범인은 실수를 했죠.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유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내부에 있던 라이터와 종이류를 이용해 불을 낸 것으로 보였어요. 그 때문에 불은 완전히 번지지 못했고 일부 증거는 그대로 남아 있었죠. 경찰은 범인이 급하게 현장을 떠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 주변에서는 슬리퍼 형태의 신발 자국이 발견됐어요. 보폭이 넓고 불규칙했죠. 서둘러 뛰어간 흔적이었습니다. 신발 자국은 차량에서 시작해 골목 끝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흔적은 사라졌죠. 그날 밤 범인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면 무엇을 서둘러 감추려 했을까요? 사건 발생 당일 경찰은 주변 상가와 편의점의 CCTV 영상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남동구 간석동 일대는 심야 시간대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이었죠. CCTV 또한 주요 도로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골목 안쪽은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편의점 CCTV에 중요한 장면이 포착됐어요. 새벽 2시 17분경 김철수 씨의 택시가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확인됐죠. 차량 내부는 어두웠지만 뒷좌석에 2명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2명. 처음부터 범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편의점 주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증언했죠. 그날 새벽 2명이 담배를 사러 왔대요. 시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새벽 1시 반에서 2시 사이였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고 묻자 한 명은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고 다른 한 명은 보통 체격이었대요. 둘 다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안 보였다고 했어요. 특이한 점은 없었냐고 묻자 말투가 조금 거칠었다고 했죠. 서로 말다툼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담배 사고 나갈 때 한 명이 오늘 끝내자는 말을 하는 걸 들었대요. 오늘 끝내자.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경찰은 두 남성이 편의점을 나선 방향을 추적했어요. 그들은 도보로 이동했고 약 200m 떨어진 버스 정류장 쪽으로 향했죠. 그곳은 심야 택시들이 종종 대기하는 장소였습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목격자가 한 명 더 나타났어요. 새벽 배달 일을 하던 한 남성이 경찰에 제보했죠. 새벽 2시 20분쯤 버스 정류장에서 두 남자가 택시를 세우는 걸 봤대요. 택시가 멈추더니 그들이 탔다고 했습니다. 택시 번호는 기억하냐고 묻자 번호는 못 봤는데 흰색 소나타였대요. 개인 택시 같았다고 했죠. 김철수 씨의 택시는 흰색 소나타였습니다.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두 남성은 김철수 씨의 택시에 탑승했어요. 택시는 간석동을 출발해 남천동 방향으로 이동했죠. 주요 도로를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골목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곳부터는 CCTV가 없었어요. 경찰은 김철수 씨의 운행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오후 7시부터 새벽 2시 30분까지 총 11건의 운행을 기록했어요. 마지막 운행이 두 남성을 태운 것으로 추정됐죠. 관제센터와의 마지막 통신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간석동에서 손님 태우고 남천동 방면으로 갑니다. 그 이후 통신은 끊겼어요. 김철수 씨는 위험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평범한 손님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고가도로 인근 주택에 사는 한 주민이 중요한 증언을 했어요. 새벽 2시 40분쯤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대요. 사람들이 싸우는 것 같았다고 했죠. 어떤 소리였냐고 묻자 고함 소리였대요. 이 새끼야 같은 욕설도 들렸고요. 그리고 뭔가 부딪히는 소리도 났다고 했습니다. 몇 명이었냐고 묻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두세 명 정도 되는 것 같았대요. 소리가 5분 정도 이어지다가 갑자기 조용해졌다고 했어요. 5분.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또 다른 주민은 이렇게 증언했죠. 새벽 3시쯤 차 소리가 들렸대요. 엔진 소리가 굉장히 거칠었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출발하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범인들은 김철수 씨를 살해한 뒤 그의 차량을 몰고 현장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1km 떨어진 관교중학교 뒤편 골목에 차를 버렸죠. 경찰은 그 골목에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불탄 차량 주변에서 작은 비닐봉지가 발견됐어요. 그 안에는 편의점 영수증이 들어있었죠. 시간은 새벽 1시 52분, 담배 한 갑과 라이터를 구매한 기록이었습니다. 편의점 주인이 증언했던 그 두 남성의 구매 내역과 일치했어요. 영수증은 불에 타지 않고 차량 밖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범인들이 서둘러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떨어뜨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발견됐어요. 불탄 뒷좌석 틈 사이에서 녹아내리지 않은 작은 금속 조각이 나왔죠. 그것은 군번줄에 달린 인식표 파편이었습니다. 낡고 부식된 상태였지만 일련 번호 일부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경찰은 이 인식표가 범인의 것일 가능성에 주목했죠. 만약 범인 중 한 명이 군 복무 경력이 있다면 이 번호로 신원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범인들은 실수를 했어요. 담배꽁초, 영수증, 인식표 파편. 작은 흔적들이 하나씩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었죠. 경찰은 편의점 CCTV와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두 용의자의 동선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증언들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드러났죠. 편의점 주인은 두 남성이 새벽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왔다고 했지만 영수증 시간은 새벽 1시 52분이었습니다. 그들이 편의점을 나선 뒤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5분에서 10분 정도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새벽 2시경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테죠. 배달원이 목격한 시간은 새벽 2시 20분경이었습니다. 20분의 공백. 그 사이 두 남성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경찰은 버스 정류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했어요.
한 주민은 새벽 2시 10분경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두 남성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죠. 그들은 지나가는 차량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특정한 택시를 고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또 다른 주민은 이런 증언을 남겼어요. 새벽 2시 15분경 두 남성 중 한 명이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모습을 봤대요. 목소리가 커서 내용 일부가 들렸는데 지금 간다, 기다려, 같은 말이 오갔다고 했죠. 누군가와 약속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김철수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그의 통화 기록은 대부분 택시 관제센터와의 업무 연락이었어요. 가족에게 전화한 기록은 오후 11시 27분이 마지막이었죠. 아내는 그 통화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늘 손님이 많아서 조금 늦을 것 같다고 했대요.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고 했어요. 그 이후 새벽 2시 30분까지 김철수 씨의 통화 기록은 없었죠. 범인들과 만나기 전까지 그는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했어요. 같은 지역에서 운행하던 기사들 중 몇몇은 비슷한 시기에 수상한 손님을 태운 경험이 있다고 진술했죠. 한 기사는 사건 3일 전 새벽 시간대에 2명의 남성을 태웠다가 중간에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했어요. 목적지를 여러 번 바꾸고 요금을 깎아달라며 시비를 걸었다고 했죠. 인상착의를 물었더니 키 큰 남성과 보통 체격의 남성이었대요. 둘 다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말투가 거칠었다고 했습니다. 편의점 주인과 목격자들이 묘사한 두 남성과 유사했어요. 또 다른 기사는 일주일 전 비슷한 두 남성을 태운 적이 있다고 했죠. 그들은 택시에 타자마자 담배를 피우려 했고 금연이라고 하자 불만을 표시했대요.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현금이 부족하다며 요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내렸다고 했습니다. 차량 번호를 기억하냐고 묻자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만 그들이 내린 곳이 남동구 만수동 쪽이었다고 했죠. 경찰은 만수동 일대를 집중 수색했습니다. 만수동은 인천에서도 오래된 주택가와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었어요. 외부인의 출입이 잦았고 신원 파악이 쉽지 않은 곳이었죠. 하지만 목격자들의 진술은 여전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키 큰 남성이 더 공격적이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보통 체격의 남성이 주도적이었다고 했어요. 나이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 추정이 엇갈렸죠. 경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같은 인물들을 목격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사건이 뒤섞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죠. 김철수 씨와 같은 택시 회사 소속이던 한 기사가 경찰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건 이틀 전 김철수 씨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어요. 김철수 씨는 최근 이상한 손님을 자주 만난다고 했대요. 목적지를 여러 번 바꾸거나 요금을 깎아달라고 우기거나 위협적인 말투로 기사를 압박하는 손님들이 늘고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었대요. 일주일 전쯤 새벽 시간대에 2명의 남성을 태웠는데 그들이 계속 뒷좌석에서 수군거리며 자신을 쳐다봤다고 했습니다.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때 갑자기 여기서 세워달라고 했고 요금을 던지듯 주고 내렸다고 했어요. 김철수 씨는 그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죠. 그들이 자신을 시험하는 것 같았다고,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고. 그 말을 들은 동료 기사는 조심하라고 했지만 김철수 씨는 별일 아닐 거라며 웃어넘겼대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경찰은 이 증언을 토대로 범행이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이었을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범인들은 미리 택시기사를 물색했고 김철수 씨를 목표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었죠. 조용하고 저항이 약해 보이는 기사. 새벽 시간대 혼자 운행하는 기사. 김철수 씨는 그들의 기준에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어요. 김철수 씨는 왜 그날 밤 그들을 다시 태웠을까요? 일주일 전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면 왜 경계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는 그들이 같은 사람들인지 알아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모자를 눌러 쓴 얼굴은 누구든 비슷해 보였을 테니까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가 걸렸어요. 담배꽁초에서 채취한 타액 성분을 분석한 결과 2개의 서로 다른 DNA가 검출됐죠. 이는 최소 2명 이상이 차량 내부에 있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입증하는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실시했어요. 하지만 2007년 당시
국내 DNA 데이터베이스는 지금처럼 방대하지 않았죠. 주요 강력범죄자와 성범죄자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었고 경미한 범죄자들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검색 결과 일치하는 인물은 없었어요. 범인들은 이전에 DNA가 채취될 만한 중범죄 경력이 없거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인물들이었죠. 경찰은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전환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미세한 채모를 정밀 분석한 결과 두 가닥의 머리카락이 추가로 발견됐어요. 모두 뒷좌석 시트 틈 사이에 끼어 있었죠. 모근이 붙어 있어 DNA 추출이 가능했습니다. 분석 결과 두 머리카락은 서로 다른 사람의 것이었고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와 각각 일치했어요. 범인 A와 범인 B. 경찰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구분하기 시작했죠.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된 혈흔도 정밀 분석됐습니다. 대부분은 김철수 씨의 혈액형과 일치했지만 일부 미량의 혈흔은 다른 혈액형으로 확인됐어요. 범인 중 한 명이 다쳤을 가능성이 제기됐죠. 김철수 씨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뒷좌석 시트에 남은 손톱 자국, 긁힌 흔적, 찢어진 가죽 조각들이 그 사실을 증명했어요. 범인 중 한 명은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일주일간 인근 병원과 약국을 전수조사했죠. 새벽 시간대 또는 이른 아침에 상처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이 있는지, 특히 얼굴이나 팔에 긁힌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한 약국에서 실마리가 나왔어요. 사건 당일 오전 8시경 한 남성이 소독약과 밴드를 사러 왔대요. 왼쪽 팔에 긴 긁힌 자국이 있었고 얼굴 옆에도 작은 상처가 있었다고 했죠. 약사는 어디 다쳤느냐고 물었고 남성은 넘어졌다고 대답했대요. 말투가 퉁명스러웠고 서둘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인상착의를 물었더니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이었대요.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검은색 후드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했죠. 경찰은 약국 주변 CCTV를 확보했습니다. 영상에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성이 약국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체격과 옷차림은 증언과 일치했지만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죠. 그가 약국을 나선 뒤 골목으로 사라지는 모습까지만 확인됐습니다. 한편 불탄 차량에서 발견된 군번줄 인식표 파편은 군 당국의 분석이 의뢰됐어요. 인식표에 새겨진 일련 번호는 부분적으로만 판독 가능했죠. 앞 4자리는 선명했지만 뒤 6자리는 부식과 화재로 인해 흐릿했습니다. 군 당국은 앞 4자리를 기준으로 해당 시기에 입대한 인원 명단을 추렸어요. 1998년에서 2002년 사이에 입대한 인원 중 해당 번호대에 속하는 사람은 약 3,000명이었죠. 방대한 숫자였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서 제대 이후 인천 지역에 거주하거나 활동한 인물을 추려냈어요. 약 800명으로 줄어들었죠. 다시 그 중에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키 170cm 이상, 전과 기록이 있는 인물을 추렸습니다. 약 120명으로 좁혀졌어요. 경찰은 이들을 한 명씩 확인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대부분은 사건 당일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거나 체격과 인상착의가 맞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다시 난관에 봉착했어요. 그러던 중 또 다른 증거가 발견됐죠. 차량 운전석 바닥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나왔습니다. 불에 타지 않고 운전석 발판 아래 구겨진 채 남아 있었어요. 펼쳐보니 PC방 이용권이었죠. 인천 만수동에 있는 한 PC방의 것이었고 날짜는 사건 하루 전인 6월 30일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용 시간은 오후 11시 47분부터 새벽 2시 13분까지였어요. 경찰은 즉시 해당 PC방으로 향했죠. PC방 사장은 그날 밤을 기억했습니다. 2명의 남성이 함께 와서 구석 자리를 사용했대요. 게임을 하기보다는 무언가를 검색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죠. 이용권은 한 명이 계산했고 나갈 때 바닥에 떨어뜨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CCTV는 없느냐고 묻자 당시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대요. 하지만 PC방 사장은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기억하고 있었어요. 두 남성 중 한 명이 결제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를 회원 가입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죠. 당시 PC방은 시간 연장을 위해 간단한 연락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 번호를 확보했어요. 통신사의 조회를 의뢰한 결과 해당 번호는 선불 유심으로 개통된 것이었죠. 실명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통화 기록과 기지국 위치 정보는 남아 있었어요. 사건 당일 그 번호는
새벽 1시 30분경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활동했죠. 그리고 새벽 2시 17분경 간석동 부근에서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김철수 씨가 마지막으로 두 남성을 태운 시간과 장소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실마리는 점점 좁혀지고 있었죠. 선불 유심 번호의 통화 기록이 복원됐어요. 사건 전날인 6월 30일부터 7월 1일 새벽까지 해당 번호는 총 17통의 통화를 했죠. 대부분은 같은 번호와의 통화였고 일부는 인천 지역의 다른 선불 번호였습니다. 경찰은 통화 상대방 번호들을 추적했어요. 그중 한 번호는 사건 당일 오전 6시경 완전히 해지됐죠. 개통기간은 단 3일이었습니다. 명백히 범행을 위해 임시로 사용한 번호였어요. 통신사 기록을 분석한 결과 두 번호는 사건 발생 3일 전부터 동일한 지역에서 신호가 잡혔죠. 인천 만수동, 간석동, 남천동을 반복적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관찰하거나 장소를 물색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경찰은 기지국 위치 정보를 토대로 두 사람의 동선을 지도에 표시했죠. 그들은 주로 심야 시간대에 움직였습니다. 낮 시간에는 만수동 일대에 머물렀고 밤이 되면 택시가 자주 다니는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사건 당일 그들의 마지막 신호는 새벽 3시 22분 남천동 일대에서 포착됐죠. 그 이후 두 번호 모두 꺼졌습니다. 범행 직후 그들은 휴대전화를 폐기했거나 전원을 껐어요. 경찰은 만수동 일대를 집중 수색했죠. 만수동에는 낡은 여관과 고시원, 쪽방이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신분 확인이 느슨한 곳들이었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기록이 남지 않는 곳도 많았어요. 수십 곳의 숙박업소를 방문한 끝에 한 여관 주인이 기억을 떠올렸죠. 6월 말경 2명의 남성이 3일간 묵었대요. 현금으로 결제했고 외출이 잦았으며 주로 밤에 나갔다 새벽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방 번호를 물었더니 203호였다고 했어요. 경찰은 즉시 그 방을 확인했죠. 이미 다른 투숙객이 사용한 뒤였지만 침대 틈과 쓰레기통에서 몇 가지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담배꽁초 서너 개, 편의점 영수증 2장, 그리고 찢어진 메모지 조각 하나. 메모지에는 흐릿한 글씨로 간석, 2시, 흰색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간석동, 새벽 2시, 흰색 택시. 김철수 씨를 노린 계획의 흔적이었죠.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메모지에서 지문이 검출됐습니다. 불완전했지만 부분 지문 2개가 확인됐어요. 경찰은 이 지문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죠. 그러나 2007년 당시에는 일치하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수사는 다시 한번 막혔어요. DNA, 지문, 통화기록, 목격자 진술까지 모든 증거가 모였지만 정작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죠. 경찰은 공개 수배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명확히 확인된 CCTV가 없었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몽타주를 제작했지만 특징이 뚜렷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죠. 사건은 미제로 남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철수 씨의 가족은 매일 경찰서를 찾았어요. 아내는 눈물로 호소했죠. 남편은 아무 잘못도 없었다고 그저 성실하게 일했을 뿐이라고. 아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딸은 말수가 줄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경찰은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죠. 증거물은 모두 보관됐고 정기적으로 DNA 데이터베이스 재검색이 실시됐습니다. 2010년, 2013년, 2016년, 2019년 매번 검색했지만 일치하는 인물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2023년 전환점이 찾아왔죠. 경찰청은 DNA 분석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대조만 가능했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부분 일치와 가족 관계까지 추적할 수 있었어요. 16년 전 사건의 DNA 샘플이 다시 분석됐죠. 그리고 마침내 2개의 일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인 A로 분류됐던 DNA는 2019년 절도 사건으로 구속된 남성 이모 씨의 것과 일치했어요. 범인 B로 분류됐던 DNA는 2021년 폭행 사건으로 입건된 남성 박모 씨의 것과 일치했죠. 두 사람 모두 30대 후반이었고 인천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 과거 전과 기록을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2000년대 중반 절도와 폭행으로 여러 차례 입건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DNA가 채취되지 않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았죠.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이 씨와 박 씨는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20대 시절부터 함께 범죄를 저질렀고 2007년 당시에도 함께 생활하고 있었죠. 군번줄 인식표는 이 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1999년 입대해 2001년 제대했고 제대 후 인천으로 돌아왔어요. PC방에서 사용한 선불 유심은 박 씨가 개통한 것이었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2023년 10월 경찰은 두 사람을 동시에 체포했어요. 16년 만의 검거였죠. 체포 당시 이 씨는 인천 부평구의 한 고시원에 살고 있었어요. 좁은 방 안에는 낡은 옷가지와 소주병 몇 개만 놓여 있었죠. 그는 일용직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남동구의 한쪽 방촌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 역시 비슷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간헐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술에 취해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로 연행됐어요. 조사실에서 그들의 표정은 달랐죠. 이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박 씨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를 차례로 제시했어요.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PC방 이용 기록, 선불 유심 통화 내역, 여관 투숙 기록, 메모지의 지문. 16년 동안 쌓인 증거들이 그들 앞에 펼쳐졌죠. 박 씨는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16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며 발뺌했죠.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경찰이 사건 당일 촬영된 CCTV 영상을 보여주자 박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던 모습, 버스 정류장 근처를 배회하던 모습, 약국에 들어가던 모습이 차례로 재생됐죠. 이 씨는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고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어요. 경찰은 개별 조사로 전환했죠. 박 씨를 먼저 신문했습니다. 그는 결국 사건 당일 택시에 탔던 것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살인은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죠. 박 씨의 진술은 이랬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술을 마시고 돈이 떨어졌대요. 귀가할 교통비도 없었고 배도 고팠다고 했죠. 택시를 타고 돈을 뺏으려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협박만 하려 했대요. 택시에 탄 뒤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했죠. 김철수 씨는 의심하지 않고 운전했습니다. 고가도로 부근에 도착하자 박 씨가 김철수 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했대요. 김철수 씨는 거부했죠. 그리고 차를 세우고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이 씨가 뒷좌석에서 갑자기 김철수 씨의 목을 졸랐다고 했어요. 박 씨는 놀라서 말렸지만 이 씨는 멈추지 않았다고 했죠. 김철수 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운전석에서 몸을 비틀며 이 씨의 팔을 긁고 차 문을 열려 했대요. 박 씨는 그때 러프를 꺼내 김철수 씨의 손을 묶었다고 했죠. 이 씨는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냈습니다. 그게 뭔지 박 씨는 보지 못했대요. 어둠 속에서 김철수 씨의 신음소리만 들렸다고 했죠. 박 씨는 자신은 직접 찌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다시 조사실로 불렀어요. 박 씨의 진술을 들려주자 이 씨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죠. 그의 진술은 박 씨와 달랐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택시기사를 공격한 것은 맞지만 박 씨가 먼저 시작했다고 했어요. 박 씨가 돈을 요구했고 김철수 씨가 저항하자 박 씨가 먼저 폭력을 사용했다고 했죠. 이 씨는 박 씨를 말리려 했지만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은 서로 엇갈렸어요. 누가 먼저 폭력을 사용했는지, 누가 흉기를 꺼냈는지, 누가 직접 찔렀는지에 대한 진술이 달랐죠. 하지만 한 가지는 공통적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려 했어요. 경찰은 증거를 토대로 사실을 재구성했죠.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혈흔 분석 결과 김철수 씨를 공격한 것은 두 사람 모두였습니다. 뒷좌석 여러 곳에서 두 사람의 지문과 DNA가 섞여 발견됐어요. 김철수 씨의 손목을 묶은 로프에서는 박 씨의 지문이, 흉기로 추정되는 날카로운 물체의 자국 주변에서는 이 씨의 채모가 발견됐죠. 두 사람은 공범이었습니다. 범행 후 그들은 김철수 씨를 차에서 끌어내 고가도로 하부해 버렸어요. 그리고 차량을 몰고 관교 중학교 뒤편 골목으로 이동했죠. 거기서 뒷좌석에 불을 붙였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였지만 서툴렀어요. 유류 없이 라이터와 종이만으로 불을 냈기 때문에 완전히 타지 않았죠. 그들은 현장을 떠나 만수동 여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5시경이었어요.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증거물을 버렸죠. 휴대전화는 부숴서 하천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여관을 떠났어요. 두 사람은 각자 흩어져 생활했죠. 연락을 끊고 서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16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지만 증거는 사라지지 않았죠. 담배꽁초, 머리카락, 지문, DNA. 작은 흔적들이 세월을 견디고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강도살인과 방화 혐의를 적용했어요. 재판이 시작됐죠. 법정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2024년 3월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죠.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 증거인멸 시도, 반성 없는 태도가 양형의 이유였습니다. 두 사람은 항소했지만 2024년 9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어요. 16년 만에 사건은 종결됐죠. 2024년 9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 김철수 씨의 아내는 법원 앞에 서 있었어요.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지쳐 보였죠. 옆에는 이제 성인이 된 아들과 딸이 함께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소감을 물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고개를 숙인 채 법원을 나섰죠.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딸은 뒤따르며 눈물을 닦았어요. 판결은 나왔지만 그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죠. 김철수 씨의 집은 여전히 남동구 9월동 그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16년 전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김철수 씨가 두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의 책상 서랍에는 여전히 낡은 지갑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쓴 편지, 학교 사진, 그리고 마지막 운행 기록이 담긴 영수증. 아내는 그것들을 한 번도 버리지 못했어요. 사건이 해결됐지만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이 남아 있었죠. 왜 하필 그날 밤이었을까요? 왜 하필 김철수 씨의 택시였을까요? 만약 그가 그날 밤 운행을 조금만 일찍 끝냈더라면, 만약 다른 손님을 태웠더라면, 만약 그들이 다른 택시를 탔더라면, 수많은 만약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경찰 기록에는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죠. 이 씨와 박 씨가 왜 그날 밤 범행을 결심했는지 정확한 동기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했다는 진술 외에 왜 택시기사를 목표로 삼았는지, 왜 김철수 씨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어요. 어쩌면 그들도 정확히 알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술에 취한 채 충동적으로 시작한 일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되어버린 것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한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김철수 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했어요. 20대 중반이 되어서야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진학했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잃어버린 것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심리 상담을 받으며 오랜 시간 트라우마를 극복하려 애썼어요. 밤만 되면 아버지를 부르는 악몽에 시달렸고 택시만 보면 두려움이 밀려왔죠. 김철수 씨의 동료 기사들은 사건 이후 심야 운행을 꺼리게 됐습니다. 한 동료는 택시 일을 그만뒀어요. 또 다른 동료는 블랙박스와 비상벨을 설치하고 항상 경계하며 운행했죠. 2007년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인천 남천동 고가도로 아래 김철수 씨가 발견된 그곳에는 작은 표지석이 세워졌어요. 택시기사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죠. 가끔 누군가가 그곳에 꽃을 놓고 갑니다. 김철수 씨의 가족일 때도 있고 동료 기사들일 때도 있어요.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죠. 사건은 해결됐습니다. 범인은 잡혔고 형은 확정됐어요. 하지만 김철수 씨는 돌아오지 않았죠. 그가 마지막으로 본 풍경은 무엇이었을까요? 뒷좌석에 앉은 두 남성의 얼굴이었을까요? 아니면 집으로 돌아갈 길이었을까요? 그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내의 얼굴이었을까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였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2007년 7월 1일 새벽 한 사람의 평범한 일상이 영원히 멈췄다는 것. 그리고 그 일상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16년 만에 봉인이 풀린 이 사건은 이제 기록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기록 너머에는 여전히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철수 씨의 택시는 폐차됐죠. 그의 사진은 여전히 거실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잊히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사라진 진실은 결국 빛을 찾았지만 그 빛이 비추는 곳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 당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실은 늘 가까이에 있지만 언제나 그 끝은 안개 속에 있습니다. 잊힌 기록 속에서 당신은 어떤 진실을 보셨나요? 오늘의 사건 노트, 마음에 남으셨나요? 봉인된 사건 노트는 멈추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열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 사건 노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